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밤사이 해외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상승 마감을 했네요. 어떤 요인이 좀 있었나요? 일단 뉴욕 3대 증시는 다 소폭 이제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낙폭 과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반발 매수세가 좀 일어났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실제 이제는 뉴욕 증시를 본다 그러면 다우 지수가 0.2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가 0.63%, 그다음에 S&P 500 지수가 이제는 0.31% 이제 소폭 이제 상승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이제 월요일 장부터 바로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주에 뉴욕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예. 특히 나스닥 지수가 이제 3%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좀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는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이 너무 과대하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라고 뉴욕 시장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시장의 그 이야기들을 조금 억지로 좀 끌어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슈, 왜 소폭이 올랐느냐. 긍정적인 이슈를 좀 억지로 끌어온다 그러면 뉴욕 시장에서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지금의 이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이슈가 너무 과도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소화가 가능하다. 지금은 인플레이션 악재가 단기적으로 그칠 것이다. 지금의 시장의 참여자들이 뭐 우리가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긴축에 대한 악재가 뭐 단기적인 뭐 물가 상승, 그다음에 금리 상승 일어날 수 있어도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한 6개월, 9개월 이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는 지난밤에 뉴욕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저는 사실 동감하지 않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주식시장은 뭐 소폭 올랐다 그러면 어떤 이유를 갖다 댑니다. 어쨌든 간에 뭘 찾아내거든요. 이유를 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억지로 저는 끌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근간을 본다 그러면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좀 안 좋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제 뉴욕 주가를 끌어내렸던 이유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였습니다. 이게 4.7%, 5.4% 전년 대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PCE 지수를 본다 그러면 이건 4.7%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미국의 소비자들의 총합입니다. 말 그대로 소비 지출에 대한. 그러니까 더 훨씬 더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연준에서 참고하는 자료가 이런 근원 PCE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연준에서 물가 지표 2%를 목표로 해 이런 걸 봤을 때 근원 PCE 지수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4.7%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2%로 가기에는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뉴욕 증시가 당분간 소폭 상승을 했지만 이런 것은 이제 단기 반발 매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원적으로 본다 그러면 뉴욕 주가 특히 우리나라의 주가의 악영향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또 보여야 될 게 뉴욕 주가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봤을 때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이 미국 PCE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준의 긴축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는 3월 달에 FOMC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3월 22일에 이때 지금 빅스텝을 밟아 나갈 거라는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패드워치 그러니까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을 합니다. 다음에 FOMC 회의에서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봤을 때 그 전까지는 이제 베이비 스텝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0.25% 정도 오를 가능성이 있어라고 봤는데 근데 이제 PCE 지수가 발표된 이후부터는요. 빅스텝 확률이 18%에서 30%로 오르게 됩니다. 채권 전문가들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번에 FOMC에서 금리를 이번에 0.5%포인트 정도 올릴 수 있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더욱 이제 금리 상승의 압박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나라의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의 금리의 격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1.25%포인트 정도 벌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빅스텝 밟아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동결했잖아요. 동결했죠. 그러면 1.75%포인트까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환율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강달러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환율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수출에도 영향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원부자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럼 내수에 이제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 주가의 기준을 본다 그러면 저는 악재가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악재가 더 많다. 오늘 시장 상황 함께 짚어봤고요.
정부가 주류값 인상 자제를 압박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거든요. 결국 주류업계가 하루 만에 당분간의 인상은 없다라고 좀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정부를 이길 수는 없겠죠. 네. 정부가 압박을 하는데 사실 뭐 주류업계가 이런 상황에서 올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뭐 주류업계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네. 실제 본다 그러면 이제는 그 타피오카라고 해서 타피오카 전분값을 해서 주정을 만들 때, 그러니까 에탄올을 만들 때 원료거든요. 이게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6.6%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병 가격도 올랐습니다. 이게 20%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원가가 올랐으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 권장 가격도 한마디로 이제는 상품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정부의 이제는 압박, 정부의 어떤 규제 때문에 사실 지금 소주 업계나 주류 업계에서는 쉽게 올릴 수 없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특히 이 소주값 6,000원이라는 이슈가 왜 나왔냐 그러면 사실 이제 맥주값 인상 때는 났습니다. 이게 주세가 오르게 되잖아요. 한 30원 정도 오르게 되는데 이제 맥주값의 주세가 오르다 그러면 이제는 판매 가격, 출고 가격이 높아질 수 있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뭐 맥주 업계도 아니야라고 이제 부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는 주세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는 말 그대로 주류 업계의 원가 인상이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 뭐 소비자 판매 가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거 부랴부랴 이제는 막기 위해서 이제 당분간 대책을 내놨는데 실제 뭐 나오는 것처럼 뭐 올리지 않을 계획이다. 그다음 맥주 업계도 당분간은 뭐 제품 가격 올리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부를 이길 수 없다. 정부가요 압박이 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 언론에 보도됐을 때는 정부가 막고 있다 이렇게만 나오지만 지금 뭐 국세청도 나섰고요, 기획재정부도 나섰고요. 무엇보다 무시무시한 게 소주 업계의 독과점 문제를 살펴보겠다. 이거 나오면은 거의 주류업계는 사실 약간 기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독과점 문제까지 살펴보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마당에 사실 주류업계가 용기를 내서 뭐 주류 가격 올린다거나 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는 뭐 지금의 이제는 문제는 뭐 5,000원 받아요. 지금 이제 음식값을 간다 그러면 음식점을 간다 그러면 6,000원이라는 인상은 쏙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주류값이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이제는 파실 때에 이제는 1,000원 올려서 팔거나 뭐 몇백 원 올려서 팔게 되는데 지금 원가자가 만약에 출고가가 오르지 않으면요, 이제 소상공인 분들도 사실 뭐 소주 오를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 정부의 뜻대로 주류 가격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의 평균 빚이 8,400만 원에 이른다. 심지어 이제 5분의 1 정도는 소득보다 빚이 3배나 많다. 이런 보도 전해드렸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청년 세대의 이제 부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 이제는 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그 보고서에 나온 자료입니다. 최근에 이제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일단은 19세에서 만 39세 이하의 청년들의 부채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구 평균 부채가 12년도에 한 3,400만 원 정도가 됐었다가 21년도 기준을 봤을 때 8,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2.5배 정도가 더 올라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구 평균 부채는요, 말 그대로 평균 부채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부채가 없으신 분들도 사실 여기에는 모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채만 있으신 분들만 따로 이제는 떼어놓고 이분들의 이제는 부채를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분들을 봤을 때에 12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 됐었다가 21년도에는 1억 1,550만 원 정도가 된 거죠. 1,500만 원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한 2.3배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부채가 있으신 분들만 따로 떼어놔서 이분들의 부채를 봤더니 1억 1,500만 원 정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의 이런 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이 부채에 대한 악성 부채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얼마나 이런 악성 부채를 갖고 있는지 봤을 때 우리가 보통 부채 지표를 봤을 때에 소득 대비 얼마나 부채를 안고 있냐, DTI 지수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얼마나 부채를 안고 있냐를 봤을 때에 이게 지금 DTI 이제는 300%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12년도에는 8.37%밖에 안 됐는데 이게 21년도에는 21%. 그러니까 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 중에서 21%는 DTI 300% 넘어가는, 연소득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300%, 3배가 넘어가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악성이죠, 말 그대로. 이런 분들이
더더욱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질도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뭐 DTI 300%가 넘어가느냐 봤을 때에 부부 가구가 이제 자녀 가구 있으신 분들이 1인 가구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일단은 부부 가구나 자녀 가구는 살 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살 때나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자가 훨씬 더 이제는 당연히 연소득이 낮다 보니까 당연하게 이제 DTI 300% 넘어가신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이제 집값이 좀 높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도권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되겠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부채 세부 내역을 또 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세부 내역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부채를 얻었냐 봤을 때 주거 마련이 이제 69%였어요.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녀가 있고 그다음 부부가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영끌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년도가 가장 부동산이 피크였을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는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에 나섰던 분들, 특히 영끌들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표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 문제로 더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DTI 300%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DSR로 보면은 마찬가지로 한 30%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40% 넘어가고 그러면은 사실 본인들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네,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파산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부들의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달보다 10% 넘게 증가하면서 7만 5천 가구를 넘어섰는데 건설업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죠. 그렇죠. 이제 가장 우려스러운 게 사실 건설업계의 이제 줄도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예. 차트에 보듯이 이제 미분양 주택 추이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건설업계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분양을 해서 사실 이제 돈을 버는 구조잖아요. 그 미분양이 난다는 얘기는 대출을 많이 받아놨고 PF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돈 갚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분양 주택을 본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정부가 정했던 6만 가구 이거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만 가구 넘어가면 위험해라고 이제 커트라인을 딱 정해놨었는데 지금 이제는 7만 5천 가구로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제 건설업계에서는 위험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달보다 10% 이제 급등을 했고요. 14년도 1월 이후에 최대치로 이제 나오고 있다 보니까 10년 만에 이제 최대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에 이제는 미분양의 문제들이 앞으로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저는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런 미분양 주택에 몰려 있는 게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방이 한 84% 몰려 있거든요. 그 정도로 봤을 때에 이제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분양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는 평가를 해보겠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그러니까 지방에서는요 분양가를 할인해 줍니다. 근데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분양가를 또 하락해 주는 형상도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안양 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최근에 이제 분양가가 하락했다, 10% 이상 낮췄다라고 이제는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사실 이제는 분양 가격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는 이거를 좀 평가를 해봤을 때 분석을 해봤더니 대형 편형 미분양이 작은 편형 미분양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이제 대형 편형에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소자 중심으로 분양 시장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걸 봤을 때 분양 시장도 좀 지금 정부가 이제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양 시장이 안다, 미분양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면 건설업계가 PF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예. PF 대출이 부실해 줍니다. 그러면은 은행들이 무너지거든요. 은행 무너지면 줄도산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간에 13대책 나오면서 분양 시장 살리고 건설업계 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지금 녹록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러면 분양주택만 문제냐? 실제 이제는 또 매매량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량 감소를 좀 봤는데요. 1월 주택 매매량이 2만 5천여 건 정도 됐는데 전달보다 9.9% 줄었고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줄었고 5년 동안 그 1년 평균에 비하면 한 63%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택 거래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사실 지금 약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서울시의 중심에 있는 그 매매 거래 가격은 조금 더 좀 소폭 이제 반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전국의 거의 거래세를 봤을 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이제 팩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정부가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이런 대책들이 좀 효과를 보기에는 상황이 좀 여의치 않은 여의치 게 않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